국내 양대 증시가 개인 매수세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 소식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5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연기금이 오늘 오전에도 소폭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는 높은 만큼 20조 원 이상 주식을 추가로 처분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른 가운데 공시가에 연동되는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백화점과 공원, 또 시장 등 봄철 방문객이 많은 30곳의 집중관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국가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랠리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며 현재 3,0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0.19% 오른 3,051.42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배터리주들이 동반 급락 중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우리 기업들의 주력 배터리인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 배터리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7% 오른 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내린 1,134원 30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 S&P 500 지수도 0.65%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7.4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산이 소비를 끌어올리며 기업 실적이 덩달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여행객의 증가로 주요 항공사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8% 넘게 올랐고 아메리칸 항공은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의 기술자도 강세장의 영향을 받아 일제히 올랐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연일 팔자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연기금이 어제 드디어 순매도 행렬을 멈췄습니다. 무려 52거래일 만인데요. 이게 반짝 순매수인지 순매도 기조를 아예 멈춘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연기금이 51거래일 동안 그럼 팔아치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연기금은 이 기간 동안 14조 4,962억 원을 팔았습니다. 장장 51거래일 동안 팔면서 최장 순매도 기록을 세웠는데요. 단순 계산해보면 이 기간에 매일 3천억 원 가까이 판 겁니다. 연기금이 주식을 팔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연기금은 동학개미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원성이 줄곧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그럼 연기금이 순매수했던 이유는 또 뭐고 앞으로는 이 기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연기금이 순매수한 원인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순매수가 반짝 순매수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그동안 순매도세를 유지했던 이유는 올해 자산 배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총 35조 원 정도를 더 팔아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연기금은 현재까지 14조 5천억 원 정도를 팔았으니 앞으로 20조 원은 더 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부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지 이것도 좀 점쳐볼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오는 5월쯤 연기금이 순매도량을 점차 줄이고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5월에는 연기금의 2022년도 자산배분 목표 비중이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연기금이 순매수로 기조를 바꾼다면 횡보세를 이어오고 있는 증시에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연기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세와 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보유세부터 알아보죠. 이건 부담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먼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보면요.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 새 2억 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261만 원에서 올해 379만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특히 집값이 비싼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2주택자라면 1년 사이 보유세가 2배 넘게 늘면서 세부담만 1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오히려 세부담이 줄기도 한다면서요? 네,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공시가격은 1억 원 정도 오르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1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만 놓고 보면 70%가량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또 공시가격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죠. 여기에는 여파가 얼마나 됩니까? 네,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소득도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재산과표에서 500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역가입자 820만 세대 중에 127만 세대는 연간 2만 4천 원, 달마다 2천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여기에 또 18,000명은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면서 월 11만 9천 원의 보험료 부담을 새로 안게 됐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상호금융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직원들이 일부 지역 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기준이 앞으로는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당국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상호금융, 이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금융권 대출 규모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비주택 담보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최근 5년 사이 매년 20조 원에서 30조 원가량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60% 이상이 비주택 담보입니다. 지난해 말 전체 대출이 401조 원인데 비주택 담보 대출만 258조 원입니다. 여기엔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같은 모든 부동산 대출이 포함되는데요. 상가의 경우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기 쉽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토지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해준 대로 대출 증가세도 문제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시중은행보다 기준이 덜 까다롭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상호금융은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기준을 40%에서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회수 가치에 따라 10%를 더 주거든요. 여기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시중은행보다 다소 느슨합니다. 농민이나 조합원들은 소득이 적어 LTV와 DSR 기준이 강화될 경우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부분들을 LH 직원과 같은 외부인들이 악용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쿠팡이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배 관련 인사를 영입하고 또 차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쿠팡이 택배업계 1위 사업자죠. CJ대한통운에서 임원급 인사를 영입했다고요? 네, 쿠팡은 최근 CJ대한통운의 문호경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문상부는 CJ대한통운에서 서울, 대전, 충청 사업 담당을 맡았던 현장 출신 인물인데요. 택배사업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을 영입해 쿠팡의 택배사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문상무는 쿠팡 로지스틱스가 아닌 쿠팡 본사 소속으로 영입됐는데요. 본사 소속인 만큼 3자 물류 사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계에선 쿠팡 로지스틱스로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차량은 물론이고 또 직원들 역시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선승 대표가 이끌고 있는 쿠팡 로지스틱스는 최근 인원과 차량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쿠팡 배달기사인 쿠팡친구와 비슷한 연봉 계약제이며 정규직 채용이 조건입니다. 택배 차량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 로지스틱스는 국토교통부의 현장 실사가 있는 4월 전에 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로켓 배송 등으로 현재 자체 주문량만 5억 개가 넘는 쿠팡이 3자 물류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택배업계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시킨 카카오가 이제는 사업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통큰 기부를 선언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식 서약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을 지운다고요? 네, 카카오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 변경을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종속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맡은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서 지우겠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 3월 주총에서 사업을 추가한 지 5년 만입니다. 카카오는 2015년 택시 호출 사업을 시작해 2017년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글로벌 투자사 칼라이 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를 유치하며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도 팀앤 모빌리티를 분사하고 우버로부터 5천만 달러를 유치했는데요. 팀앤 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사 우티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김범수 이장이 이제는 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를 공식적으로 서약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김 의장이 자발적 기부운동 더 기빙 플래지에 220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이 재산 사회 환원을 서약하며 시작한 자발적 기부 운동입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부터 기부금을 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호텔신라의 단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모레 호텔신라 주주총회 자리에서 이사진의 보수 한도 관련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자 수렁에 빠진 호텔신라의 경영 상황에 비춰볼 때 이사진 보수가 과하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정확히 보수 관련해서 어떤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이사진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번 주총에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 원으로 책정한 안건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이사들 보수 한도액 160억 원보다 10억 원 깎은 건데 국민연금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이 반대표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로 이 보수 한도 수준과 보수 금액이 회사의 규모 또 경영 성과 등에 비춰봤을 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관련해서 반대표를 또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게 좀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적어도 호텔신라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사를 따져보면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이 공시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행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 8년 동안 호텔신라 주총에 올라간 모든 안건 중에서 이번 보수 안건 반대가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였습니다. 코로나19로 특히나 면세, 호텔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사진들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 건 문제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억 원 늘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격적으로 인재 확보에도 나서면서 몸값 띄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몸값이 2조 원가량인 배달업 2위 또 사업자죠. 요기요의 매각 움직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딜리버리 히어로와 매각 주관사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부터 인수 후보자들에게 요기요 매각 개요를 담은 투자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기요는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2위로 3위인 쿠팡이츠와 4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 2019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붐에 힘입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3,530억 원, 상각 전 영업이익은 4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직전 해의 상각 전 영업적자 600억 원과 비교하면 재무구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뭐 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도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연구개발 조직을 1,000여 명 규모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인력 연봉 인상률도 두세 배 높여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IT 개발자 연봉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배달 시스템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또 소규모 개발 조직 인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섭게 추격하는 가운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매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특별 방역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원이나 백화점 또 쇼핑몰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30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은 배경부터 일단 짚어보죠. 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지만 현재도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세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중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집중 방역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장 방역을 강화해 다음 주 말까지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대책을 보면 먼저 이달 말까지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이나 유원시설,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나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뭐 그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접종을 좀 잇따라 중단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현지 시간 15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단 결정은 예방 차원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뇌혈전이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르자 이들 세 국가는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결과 발표는 오는 18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상당수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제조 단위 물량이나 또는 전체 물량에 대한 접종을 유보한 바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학생이 크게 줄면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문구 사업일 텐데요. 문구를 사업을 하고 있는 바른손이 그래서 화장품 사업 진출에 본격 뛰어든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바른손 ENA는 오는 3일을 열리는 기준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유통업 등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바른손 ENA는 문구회사 바른손의 영화 게임 개발 사업 계열사인데요. 바른손 ENA 관계자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목적 추가를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손은 지난해부터 헬스와 뷰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국산 화장품 판매 플랫폼인 졸스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졸스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 250여 개의 3만여 종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플랫폼인데 매출도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서 나옵니다. 바른손은 지난해 졸스의 실적 견인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모나미도 보면 일찍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만만치는 또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나미는 지난 2019년 7월 화장품 제조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군포시 당정동에 제조 공장을 마련하고 코스메틱 사업부를 신설했는데요. 문구 브랜드에서의 색조 배합 노하우를 통해서 펜타입 화장품인 아이라이너, 네일, 틴트 등의 색조 제품을 제조업자 개발 생산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중심으로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위택 생산 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제품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나미 관계자는 지난해 마스크 착용으로 색조 화장품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올해 색조 상품 매출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동입니다. 최근 LH뿐만 아니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 대출을 받고 땅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를 받지 않는 공무원연금 대출 금리는 더 낮아져서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대출 총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먼저 상황을 좀 보면 공무원연금 대출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대출은 총 8,99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출 건수는 약 38,700건으로 평균 대출액이 2,3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40억 원을 대출받아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사례 등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 대출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영끌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부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연금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3%대였던 연금 대출 금리가 2.64%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대출을 받는 사람이 또 늘어나겠어요. 네,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높았던 공무원 연금 대출 금리를 이렇게 낮춘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함인데요. 이 공무원 연금 대출은 현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에도 잡히지 않아서 이 대출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투기 관련 제보를 받는 경찰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서 탈세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추적이 어려운 만큼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될 거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어떤 장치가 생기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이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로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업체가 폐업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가상화폐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거래소의 사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소비자에게 의무가 생기는 내용은 없습니까? 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면 숨긴 금액의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은닉에는 꽤 높은 과태료 비율인데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외 거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급강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만 달러 선을 넘나들다가 조금씩 하락하더니 오후 들어 갑자기 5만 달러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바로 인도발 악재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 또 양도하는 것은 물론 보유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또 총리가 속한 집권 인도 국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법제화가 되면 인도는 주요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보유까지 불법화한 나라가 됩니다. 인도 정부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최대 6개월간 암호화폐 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줄 방침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법을 추진하는 걸까요? 바로 공식적인 디지털 통화 구축 계획 때문입니다.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가 무척 활발한 국가인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인도 국민은 800만 명, 또 보유 규모도 1,000억 루피,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도발 악재는 단지 뉴스일 뿐 비트코인의 반짝 하락세는 차익 실현 때문이고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지원금의 지급률이 96.6%를 넘겼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4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어제까지 365만여 명에게 모두 4조 4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재부는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지급을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상도 곳곳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공기가 탁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동별 예보입니다. 현재 금천구 독산 3동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 지역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공기질이 무난한 모습입니다. 점차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으며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요. 국외에서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경상도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의 전국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목요일까지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